불교 정신치료 강의 제1장의 9번째 주제, 불교 치료 관점에서 본 사성제와 팔정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성제와 팔정도가 어떻게 불교 정신치료의 틀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말합니다. 불교 정신치료 관점에서 고성제를 알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일어나는 그 괴로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고성제에 대한 바른 알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1차적인 괴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괴로움을 더하고 더해서 2차적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토대가 됩니다. 집성제란 괴로움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불교 정신치료 관점에서 집성제를 알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그 괴로움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불교 정신치료 관점에서 멸성제는 괴로움이 사라질 만한 것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도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8가지 바른 노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자신의 문제나 괴로움, 고통에 대해 사성제에서 설명한 대로 아는 것이고요. 바른 사회는 그러한 바른 견해대로 자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계속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견해와 바른 사회의 근거에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이어가면서 나와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신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멈추고 이로운 것은 계속하는 것이 정정진, 바른 노력 정진이고요.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챙기가 바른 삶에 들게 되면 현재에 집중하게 되어 과거와 미래가 주는 괴로움과 손해가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궁극적 속성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사성제와 팔정도는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하나는 이제 불교 고유의 설명과 그러는 이제 사성제 팔정도를 이제 불교 정신치료로 어떻게 해석하나 우리가 이제 이 적용 가능한 거로 만드는 그런 멘트가 들어 있어요.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멸성제에 대한 건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사성제 팔정도 중요하지만 치료하고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멸성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얄롬이 예전에 이제 치료적 요인 중에 첫 번째로 희망의 고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치료의 효과 요인 중에 또 기대라는 요인도 있잖아요. 이 사성제 중에 멸성제가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는데 이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알아서 또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이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도 이 책에 보니까 치료하실 때 이제 환자가 오면 이 선생님이 지금 괴로운 데는 어떤 원인이나 과정이 앞서 있다. 그래서 이걸 사라질 만한 걸 하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이나 어떤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내 부처님 말씀이나 또 뭐 초기 불교를 공부한 것과 또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있을 만한 확실한 어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걸 내가 내 나름대로 체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초기 불교에서는 그건 또 검증된 진리고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있을 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있고 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뭐를 하면 없어진다는 그런 내가 확고한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근데 이제 불교 정신치료라는 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이야기 하는 건 좀 곤란해요.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신이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생겼다면은 뭐 그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환자들이 뭐 특별히 뭐 길을 발견했다 이런 반응은 아니죠. 그냥 마음속으로는 이제 주의 깊게 듣겠죠. 그리고 이제 치료자가 말하니까 뭔가 그 근거가 있을 거다.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경우는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 현대그룹을 만든 그 정주영 회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20살 때인가 그 쌀집에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 한 3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점원이 한 7명인가 됐어요. 7, 8명 됐는데 이제 낮에는 열심히 쌀 배달하고 밤에는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시고 노는 거예요. 노는데 이제 놀다 보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주영 회장이 노래를 그렇게 못 불렀대요. 어쩜 저렇게 못 부른 사람이 있나.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70년 정도 흘렀을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쌀가게 아주머니 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또 교류하고 싶은 뭐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 쌀가게를 3년 근무하고 나와서도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쌀가게 아주머니가 구순을 맞이해서 구순 잔치를 하는데 이제 그 아주 특별한 곳에서 옛날에 점원 생활했던 두 사람, 그 부부, 그 다음에 정주영 부부, 그 아주머니 하고 이제 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하는 와중에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자네 옛날에 그렇게 노래를 잘 못 불렀는데 어떻게 그래 잘 부르게 됐어?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노래 잘 부르기 위해서 나처럼 노력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자기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그 사우디 건설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항상 차로 이동하면서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들었대요. 계속해 듣고 또 따라하고. 그래서 내가 이래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뭘 잘못하면 내가 수학을 잘못하면 난 수학은 못하는 사람이야. 난 영어를 잘못하면 난 영어 못하는 사람이야. 난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야. 하기 쉽잖아요. 근데 잘 보면 정말 잘 보면은 그렇게 될 만한 뭐가 있어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능력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능력은 뭔가 있을 게 없어서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뭐 필요하면 해주는데, 내가 이제 이래 볼 때는 어떤 이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있을 만한 뭐가 있어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걸 확실히 알면 뭐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싫어하거나 낙담하거나 끝이다 이런 생각은 없어지죠.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나이 30되고 불교를 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과의 법칙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별로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 그래 된 뭘 찾아서 이래 올라가 이제 거기서 벗어난 그런 내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내가 수행했을 때 보면 수행 중에 연기 수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기 수행을 보면 우리 몸에 어떤 몸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그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있을 만한 충분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 보고 이런 거다 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면 결과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일어날 땐 일어날 만한 확실한 현재나 과거의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일단 잘 안 보이면 모른다 하고 이제 자세히 찾으면서 또 실험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업에 매상이 준다. 분명히 찾아보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또 학생이 공부를 못할 때는 공부 못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작업을 하면은 상태는 나아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불교적인 공부 또 내 경험에 바탕해서 이제 환자들로 하여금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치료 작업은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가 있어요. 또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가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면 그 괴로움이 하여튼 줄어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뭐 환자분들이 좀 긴가민가 하겠죠. 막연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같이 작업하고 또 제시한 대로 하면 거기서 뭔가 자기한테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또 좋은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프로이드도 왜 모든 행동의 원인이 있고 증상의 이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이제 해결이 되고, 그런데 모를 때는 이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언어는 이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아마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무의식이라는 것도 이제 볼 수 없을 때 그 사람한테 무의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수행을 충분히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모를 때, 모른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무의식이라고. 모를 때는 모른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거로서 그래도 이게 뭐 요즘 관계된 것 같아 할 때 그걸 해보면은 변화가 오면 거기에 관계된 거예요. 이걸 했는데 변화가 안 와요. 그리고 엄청 많이 해도 조금 변화가 와요. 그럼 거기에 별로 그렇게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고성제를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 지당한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또 막상 자기 삶에서 고성제를 대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예를 들면 생로병사 중에 이제 노화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이 들면 늙는 게. 그래서 저 이제 계속 상담을 했으니까 내담자들 이제 만날 때 갱년기 여성들도 꽤 많이 만났고 또 뭐 요즘에는 조기 폐경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노화 환자들도 많이 만나고 또 건강심리학도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저 나름대로 저는 노화에 대해서 너무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내담자분들 중에 흰머리 몇 개만 나도 너무 우울해 하셔서 제가 위로는 해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속상한 일인가 싶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마치 노화를 몰랐던 사람처럼 너무 좀 당황스럽고 이 몸이 약해지고 또 아픈 것도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힘든 건 둘째치고 저는 제 반응이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늙을 걸 몰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고성제를 당연하게 알지만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화 얘기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노화 때문에 이제 많이 겪고 기간도 긴데 한편으로는 이전 시대보다는 노인이나 이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세대 간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노화를 바르게 보고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 관점에서 노화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그 고성제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성제를 알기 전에는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잖아요. 그걸 알기 전에는 나도 윤회를 따라서 수없이 윤회하면서 고생했다. 근데 이제 내가 사성제를 알고 윤회를 벗어났다. 윤회를 벗어났다는 괴로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성제를 알기 전에는 괴로움을 겪었고 또 사성제를 알고 난 뒤에 괴로움을 벗어났다 하고 또 그 부처님하고 가까이 간 사리불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거의 부처님 가까이 가신 분인데 모든 선법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 모든 동물이 뭐 발자국이 있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사성제 안에 다 있다 할 정도로 사성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성제의 출발점이 고성제예요.
고생제란 거는 이제 정말 지혜롭게 보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고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팔고는 보면 이제 태어나는 건 괴로움이다. 또 늙는 것도 괴로움이다.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제 병든다 이거는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것도 괴로움이잖아요. 요걸 뭉뚱그려서 하나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괴로워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떨어져야 돼요. 이것도 괴로워요. 그 다음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요. 이 원하는 것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자기가 뭘 원하든 얻을 수 없다는 건데 아주 이제 이 부처님 말씀에 이제 딱 한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앞에 말한 괴로움 있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슬픔, 비탄, 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요것을 내가 그거 싫다. 나 그거 안 하고 싶다. 안 겪고 싶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7가지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다. 우리는 온으로 구성되거든요. 색수상행시. 그런데 집착이 가해진 오치온이다. 그 말은 뭐냐면 존재가 있으면 집착된 존재가 있으면 앞에 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성제가 내가 볼 때는 튼튼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튼튼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괴로울 때는 괴롭다 그래요. 고성제 맞는 말이다 그래요. 근데 잘 나갈 때는 즐겁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인생의 황금기에 놓였을 때도 부처님 말씀대로 고성제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래 되면 원인을 찾겠죠. 왜 이래 괴로운가? 그게 집성제고, 그러면 그 원인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가능한가? 멸성제고, 그 다음 그에 이르는 길 도성제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달라서 불교는 이 멸성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뭐 살면서 어느 정도 괴로움 다 있지. 이거 어떻게 다 없애? 이제 프로이드도 뭐 본능 이래서 마치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 안고 가지고 안고 갈 수 없는 거로 말했는데 불교에서는 그거 다 번뇌로 봐요, 번뇌로. 그러니까 이게 멸성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제 고성제 중에서도 노화. 그렇죠. 노화라는 건 이제 사실 고성제라는 건 아까 말한 내가 7가지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란 뜻이에요. 원하지 않는 데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늙음 이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원하지 않지만 그걸 또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우리는 고성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 양면이 있어요. 나는 이제 불교를 이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부처님도 결국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고성제다 하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뭐 길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로 바꿔가는 노력. 이 노력이 나는 불교의 핵심이라 봐요. 그런 면에서 이 늙음, 노화도 그런 면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늙었다는 거는 뭐 우리가 늙음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은 잘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란 거는 어째 보면 이제 의무가 다한 거 아니에요. 의무가 다하고 시간도 있고 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현상을 좀 정확하게 보면은 늙음이라는 것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별로 안 쓰는데 옛날엔 세오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세상이 주는 깨달음, 세오.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많은 걸 보고 겪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 해서 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이 들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나이 들면 사람이 좀 겸손해져요. 그러고 좀 헛된 욕심도 많이 없어지고 거울도 잘 안 보게 돼요. 그 라깡이라는 프랑스 정신분석가는 인간의 고통은 거울을 본 데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 들면 거울을 잘 안 보게 돼요. 그럼 괴로움이 좀 줄 수도 있겠죠. 뭐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들매
우리에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고 좋은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해서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로 가야 돼요. 요즘 참 특이하신 분이 있는데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철학자시고 지금 뭐 우리 나이로는 이제 만 나이, 우리나라는 104세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다시 인생을 돌아가서 살고 싶다면 살 수 있다면 자기는 60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60세 이전에는 생각이 얕고 행복이 진정 무엇인지 몰랐다. 60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특이한 말씀하세요.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85세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난 그분의 말씀은 다 경험에 근거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참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지혜롭게 볼 때 이 노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젊은 얼굴, 젊은 몸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싫다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두고 이 나이 들매 있어서 좋은 거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지혜가 많을 수 있어요. 지혜도 많을 수 있고 나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오면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때입니다. 우선은 이제 뭐 책임도 다 하셨고 또 뭐 나이 들면 그래 많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잠도 잘 안 와요. 그럼 잠 안 올 때 호흡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 찾는 사람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봐왔기 때문에 돈 된 사람하고 또 자주 연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늙음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미 이 노인의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한 25% 뭐 이래 될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제 노인도 여유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노인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쪽 면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잘 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도움될 수 있는 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이제 고성제 중에 이제 팔구로에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 이제 또 나왔는데 태어남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축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제가 자녀를 키울 때보다 훨씬 크게 큰 돈을 들여서 막 이벤트를 크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예쁘고 아기도 참 사랑스럽고 하긴 한데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불교 정신치료 입장에서 보면 이제 팔고에 태어나는 것도 고인데다가 아니 저렇게 아이한테 한다는 거 결국에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대가 투사된다는 것이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어남도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요즘 세상 풍조와 봤을 때 좀 태어남에 대해서도 뭔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 말씀 있는지. 예. 그렇죠. 이제 태어남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사실 태어남이에요. 태어남을 굉장히 이제 좁게 보면 수정된 순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요거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찌보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정된 순간이겠죠. 그래 볼 때 이제 이 인간으로 태어남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봐요. 하나는 이제 뭐 고생문의 시작일 수 있고 모든 어떤 문제들이 태어나면 살아있는 사람은 겪어야 될 모든 걸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또 부모도 또 다 겪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라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윤회를 끝내기 전에는 어딘가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이래 보면 이제 천상인 경우는 너무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거기서 좋은 것만 누리다 끝날 수가 있어요.
더 미래를 위한 축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예외는 있어요. 이제 불교 수행을 많이 해서 천상에 가신 분들은 거기서도 엄청나게 수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이나 그 축생이나 지옥이나 아수라나 여기 너무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데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고생만 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앞으로 윤회에 대한 대책은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괴로움도 있고 또 여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정체도 잘 알고 그러면서 또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뭔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복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윤회의 큰 틀 속에서 보지 않고 그냥 단지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축하한다 그러고 뭐 약간 상술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있고 그냥 통념적으로 무조건 축하해야 되고 뭐 그런 속에서 축하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같으면 100일 또 돌 이런 걸 크게 했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다 봐요.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까지 못 사는 애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돌까지는 특히 그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하나 그렇게 그 100일이나 돌을까지는 많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거 있을 거예요.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같이 고마움도 표현하고 또 아이도 힘들었지만 그 부모도 힘드는 걸 서로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는 괜찮다 보는데 좀 상업화돼서 서로 비교하고 뭐 좋은 호텔에서 나는 했다 그러면서 막 박탈감 느끼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태어남의 의미를 잘 알고 그에 맞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이에 맞게 해야 되겠죠. 아이에 맞지 않게 뭐 불교에 자꾸 하면 아이는 불교에 반감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 맞게 하는데 티베트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러더라고. 왜 많이 낳냐면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티베트는 철저하게 윤회를 믿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몇 명을 낳았더라고요. 그 중에 뭐 많이 또 죽고. 하여튼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감정과 행동이 따라오는데 이 생이라는 것도 이제 잘 봐야지, 지나치게 되면 또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에 또 괴로움을 덧붙이면 좀 곤란하겠죠. 이 사성제와 팔정도 불교 정신치료의 기본적 틀이다라는 게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여러 치료가 있잖아요. 그 중에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보면은 리네아는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저는 이 팔정도 자체가 변증법적 행동치료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그 사성제는 수용 같고 팔정도는 그 자체가 변화의 기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그냥 매뉴얼로 해도 될 것처럼 딱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비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뭐 난 100% 동의해요. 이제 나도 이런 불교 정신치료 시스템을 내 나름대로 개발하기까지 많은 책들을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DBT예요. 변증법적 행동치료. 그걸 이래 잘 보면은 사람을 결국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보면은 그 경계성 인격장애 있잖아요. 경계성 인격장애가 참 치료하기 힘들어요. 치료하기 힘들고 이 치료자는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all good, all bad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좋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상화시켜 좋다 하다가 자기 그게 좀 안 맞으면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치료 장면도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 경계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이 보면은 고통도 많고 또 생활도 불안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초점을 둔 게 그 변증법적 행동치료예요. 그래서 그 치료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는 변화시킬 만한 기법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DBT도 그렇고 다른 치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걸 관찰한다는 거예요. 저 변증법 행동치료도 보면 그 마음 챙김이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기술. 이제 잘 보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괴로움이 안 오나.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고통일 때 어떻게 그걸 잘 이래 이제 대처하나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면 어째 보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에 이 DBT든지 모든 심리치료의 기본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팔정도는 완벽하게 그걸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제 가지고 있냐면, 아까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고성제라는 게 내가 원하지 않은 것, 원해도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팔정도를 이제 터득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건 괴로움이잖아요. 그 괴로움을 이제 피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팔정도가 괴로움이 없는 거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가 8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셀 틈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변정법적 행동치료 DBT에서는 팔정도의 측면으로서 약간 엉성한 게 좀 있어요. 있는데 이제 팔정도는 완벽한데 어떻게 완벽하냐면 우선 이제 사성제 팔정도는 서로 포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고 팔정도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제자가 된 외도가 찾아와서 세상에는 그 당시에 육사외도가 있었어요. 많은 서성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아라한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아라한이고 일부는 아라한 아닙니까? 하니까 그건 다 치우고 부처님 딱 하신 말씀, 팔정도가 있으면 제1사문이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제2사문이 없다. 팔정도가 있으면 제2, 두 번째, 제3, 제4. 그 뭐냐면 이제 그 조기불교에서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통해서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고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팔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팔정도의 처음 시작은 정견이에요. 바로 그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성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다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탐진치가 없으려면 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탐진을 없애는 구조가 이 바른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바른 사유가 보면 이제 출리에 대한 사유하고 성냄, 해침이 없는 사유예요. 이제 출리에 대한 사유란 거는 이제 반대가 뭐냐면 잘못된 사유. 이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바른 사유랑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아까 정견, 사성제를 실현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어째 보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지혜를 기초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있으면 자연히 뭐 성냄을 이렇게 되면 또 체크하신 거예요. 성냄이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또 성냄이 없는 걸 만드는데 더 체크해서 또 성냄이 없으면서 남을 또 해치거나 성냄이 좀 또 뭐 어떤 형태를 해침으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냄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한 것 같아요. 성냄과 해치지 않은 사유가 딱. 그런데 사유라기보다 의도라 보시면 돼요. 바로 보고 나면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사유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정견 정사유에서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다 탐진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변화래지만 변화라는 건 괴로움이 없는 삶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되고 난 뒤에 요거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또 드러날 수 있잖아요. 말해서. 그래서 정어라해서 말을 이제 4가지로 삼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거짓말하는 거 삼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 우리는 이 사람한테 이 말했잖아요. 이간질 많이 시키고 그것도 고통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욕설. 그 다음에 이제 실없는, 뭐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말, 쓸데없는 말. 요거는 이제 요즘 현대에 와서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말로 인해서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면 불교에서 삼가한다, 거짓말 안 한다 하는데 적극적인 의미까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언제나. 예. 또 화해시키고, 또 이래 부드러운 말하고, 뭐 이래 이제 진실된 말. 그래서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드러날 수 있는 말에서 그렇게 장치들이 또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서
행동이란 건 세 가지예요. 이제 죽인다든지, 뭐 죽이는 건 해치는 것도 포함하겠죠. 죽인다든지, 또 자기가 아닌 거 손댄다든지, 훔친다든지, 또 성적으로 잘못된다든지. 이제 성적으로 잘못되는 거는 이제 제가자들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 또 선임 같으면 성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행동으로 올 수 있는 걸 또 철저히 괴로움이 행동을 통해서 발붙일 수 있는 건 다 없어져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막 싫은데 이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명이라 해서 이 생활 수단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 행동도 있지만 우리는 또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 없는 사람 없어요. 선임은 선임이 직업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제 내 같으면 의사가 직업. 그에서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번뇌가 안 끼어들다. 우리한테 괴로움이 없도록. 요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뭐 충분하잖아요. 근데 또 뭘 하냐면 정정진이라 해서 우리한테 해가 되는 어떤 생각이나 뭐 의도나 또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없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있으면 그걸 없애는 거예요. 또 우리한테 유익한 거 이게 없으면 일어나게 하고 있으면 더 많게 하는 그 정정진 바른 노력을 또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슷하면서 쫙 철저한 거예요. 물 셀 틈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다 하고 난 뒤는 바른 마음 챙김, 요즘 같은 바른 마인드풀리스.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이루는 게 이제 몸, 느낌, 마음, 법이거든요. 법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뭐 5가지 장애 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뭐 세상에 대한 바른함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속에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또 느낌,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내한테 해대는 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정정이라 해서 바른 삼매라 해서 사선정을 닦는 거예요. 이제 사선정을 닦는 거는 뭐냐면 일단 선정 상태에 어떤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일체 없고 또 이제 선정을 얻으면 지혜의 눈이라 생겨서 우리를 또 정확하게 보게 되는. 그래서 요 8가지를 하게 되면 사실 괴로움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그 어떤 깨끗한 사람으로 편안하게 살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나와 있는 DBT, 변정법도 행동치료나 뭐 액트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철저하다 보시면 돼요. 팔정도 자체가 진짜 거대한 변화의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가 잘 하면은 그 훌륭한 어떤 정신치료의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팔정도 부분에서 조금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바른 생기에 관한 건데, 제가 볼 때 이 종교나 또 심리학이나 어떤 치료에서 이 바른 생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나.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서 바른 생계에 대해서 오늘날 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기억인데, 제가 그 IMF 이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누구한테 돈 많이 버세요 이런 게 인사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IMF 지나고 나서는 정말 그냥 뭐 광고나 뭐 우리 덕담까지도 대박 나라, 돈 많이 벌라 이런 말을 너무 스스럼 없이 하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놀랍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생계에 대한 관점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른 생계를 좀 불교 정신치료 관점에서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청년들 있잖아요. 취준생이나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직업을 구해야 되는 청년들한테도 좀 도움은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바른 생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이제 취업 준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뒤에 할게요. 이 이제 바른 생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의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직업이에요. 내 같으면 이제 환자 보는 게 직업이고. 그래서 우리 하루를 잘 보면은 직업이 중심이에요. 직업을 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이제 직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큰 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할 때
직업 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직업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다른 사람한테 해가 가고, 뭐 일시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그 도움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직업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무기를 거래한다든지 인신매매나 사기라든지 남을 속이는 거, 이런 건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벌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러고 이 잘못하면 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란 게 잘 보면 남한테 해를 끼치면 법이 달려와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른 생계가 아닌 거는 법하고 좀 법을 불러올 수 있는 게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설사 뭐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내가 아는 사람은 오랫동안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비교적 평탄하게 사업 생활을 했어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술하고 관계된 건 안 했다 그러더라고. 술하고 관계되는 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크게 하게 되면 조폭하고도 관계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나도 이제, 전에, 이제 세를 얻어서, 이제 정신과를 개원했거든요. 그것도 내가 보니까 그 건물에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갈 때 골치가 아프더라고. 주인이 엄청 고생하더라고. 보통 다른 직종은 나가면 그냥 나가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런 걸 보면서 술집하고 가까이 하는 건 참 좋지 않구나. 하여튼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 또 남한테 해가 되고 사회에 도움되지 않은 건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이것은 이제 하면 좋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상담 이런 건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일단 상담을 해서 도움받을 수 있고, 또 상담을 잘 하려면은 자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가 좋아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꼭 상담이나 뭐 또 도움되는 직업 아니라도 어떤 직업을 하든지 그 직업을 할 때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 도움이 된다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한다. 그러면 물건을 팔 때 오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이제 관찰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잘 관찰하면 그에 맞게 하면 장사도 잘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지혜가 점점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제 이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바른 생계라는 거는 이제 꼭 피해야 될 직업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올바르게 해서 자기한테 도움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어렵게 사는 취준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어렵게 살다 보면 자칫하면 이제 좀 마음의 평정을 잃고 세상을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뭐, 이제, 이제 제대로 올바른 노력을 안 하고 돈을 좀 어떻게 벌 수 있는 좀 사행적인 뭘 할 수도 있어요. 뭐 주식 투자를 해도 조금 그런 이제 약간 도박적으로 할 수도 있죠. 큰 돈을 얻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올바른 마음으로 사회에 맞게 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취직이 잘 안 된 데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뭐 요즘 같은 영어도 필요하잖아요. 영어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런, 자기를 위해서 도움되게 시간을 쓰면, 언젠가 난 기회가 온다 봐요. 오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람이란 건 또 지금 자기 상태도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이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으면 대기업에 취직하고, 지금은 어쨌든 대기업에 좀 취직이 잘 안 될 땐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으면 취직하고, 내가 볼 땐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대기업 취직한 사람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중소기업 취직도 여의치 않으면 또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집안에서 일도 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자기가 뭘 하든 간에 그 속에 다 있다 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내가 볼 때 제대로 된 올바른 사람을 나는 뽑는다 봐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쭉 하게 되면 느낌이 벌써 좋은 느낌을 줄 거예요. 그럼 기업에서 취직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면접 보는 거를 이제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취준생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할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 한번 봐요. 면접을 보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 마음가짐도 또 그걸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 가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안 됐을 때는 거기서 또 보강하고 잘 들어보고 피드백을 받고 해서 보강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빨리 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기한테 정말 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좀 친절하면 그것도 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식이 많아도 돈 되는 거고 영어를 해도 돈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다니엘 헨이라는 미국 우리나라 사람하고 혼혈이죠. 그 사람이 그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배우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오디션을 500번 봤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야, 저 사람 실력 엄청 늘고 대단한 참 정신의 소유자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떨어진 데 초점을 둘 수 있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오디션이라는 게 순발적인 거잖아요. 그걸 또 하는 과정에서 순발적인 연기, 또 거기서 자기를 보강하고 그걸 500번 했으니까 대스타의 길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건강하게 본다면 나는 꼭 기회가 온다고 봐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